안녕하세요. 상수협곡 4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밖에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하루 종일 좀 약간 음침하고 우울한 이런 장마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온 영화도 뭐 그렇게 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무거웠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동안 독사님과 치양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너무 바빠서 다른 일정도 지금 다 막 엉클어지고 야근 맨날 하고 있고 인생이 우울합니다. 주위에서 좀 우리 치양님께 애청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던가요? 뭐 재밌게 들었다. 뭐 들을만 하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어줄만 하다. 들어줄만 하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예. 이야기를 했죠.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독사님은 어떠세요? 독사님 주위에 반응이 굉장히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다 여성 팬들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뭐 남성 팬도 환영합니다. 네, 남성 팬들 제발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가 굉장히 진지한 팟캐스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네. 진지한 약사가 제가 활약을 너무 잘한 게 아닌가. 물들었나봐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예. 너무 제 페이스에 말려드시는 것 같아요. 네. 분발을 좀 해야 뭐 되겠어요. 포텐 터질 때가 안 됐죠. 그러신가요? 예. 예. 아직 워밍업 하고 계신 거죠? 앞으로 좀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속 진지하게 갈지, 유머 코드가 종종 나올지. 네. 예. 저희가 오늘 본 영화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명왕성, 네. 영어로는 플루토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플루토가 이제 명계의 신이죠, 명계의. 죽음의 신. 쉬운 말로 해주세요. 그렇죠. 네, 채영님. 저 그런 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네. 저쪽에 엄청 아는 척 하셔. 제우스랑 반대되는. 네. 지옥, 영어로는 아마 하데스라고도 예. 했던 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더 헷갈렸어요. 그러셨군요. 예. 이제 우리가 이따가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요. 어떻게 일단 입시 지옥에 대한, 고3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영화가. 이 영화 진짜 비 오나 보니까 더 우울한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진지 모드 얘기했는데 오늘도 참 진지하면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오늘 같아요. 굉장히 검게 갈 것 같아요. 뭐 입시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곱비리 애들 이야기예요. 그렇긴 하네요. 예, 근데 네. 여기 나온 곱비리들은 보통 곱비리는 좀 아니더라고요. 뭐 그냥 돈 좀 있는 애들이에요. 네. 돈 좀 있는 곱비리. 네. 그래봤자 곱비리죠. 네. 아직 영화를 아직 안 보셨을 우리 상수 약국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저 진사가 간단하게 그 영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영화가 사실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진행은 되지 않는데, 이 주인공은 김준이라는 학생이에요. 고3 학생이고, 김준이가 상계동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어떤 명문고로 전학을 옵니다. 그래서 이 명문고에 와보니까 준이는 공부를 좀 잘하고 과학도 되게 좋아하고, 과탐은 또 과탐을 1등급 받고 뭐 그런 똑똑한 애인데, 또 이제 망원경으로 이렇게 별 보는, 천문학에도 관심이 많은 그런 애인데. 여정 쳐보던데요? 그런 장면도 있었죠? 예. 그것 때문에 별을 보는 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고 산 거죠. 옆집 영탐하려고. 뭐 당연히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별도 보고 님 떴다고. 네. 10대 청소년이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튼 그건 영화를 보시면 나오고요. 근데 이 준이가 경쟁이 되게 높은 학교로 이사를 전학을 오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을 한번 보면은 1등부터 몇 등까지 쫙 실명을 다 공개를 쫙 하더라고요, 이 학교가. 네. 근데 준이가 처음에 자기 등수가 확 내려간 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아요. 근데 이 학교에는 사실 상위 10등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수업반이 있죠. 네. 진학제라고. 네, 진학제라는 수업반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진학제 있는 학생들이 이제 따로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도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컴퓨터도 주고 막 시설을 대단하게 이때 해서 컴퓨터까지 주고 네. 요즘에 학교 시설이 제가 다닐 때랑 다르게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 기숙학교인데 그 진학제라는 이 수업반도 있고 주는 이제 뭐 서울대도 되게 가고 싶어하고 등수도 올리고 싶어하고 결국 진학제에 들어가야지 서울대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진학제에 있는 이 아이들 중에는 사실 토끼 사냥이라는 비밀 클럽이 있어요. 근데 네. 이 준이가 이 비밀 클럽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비밀 클럽에 있는 애들끼리 오답 노트를 교환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이제 등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오답 노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오답 노트를 얻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죠.
그리고 또, 뭐, 주요 등장 인물들이 그래서 이 토끼 클럽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유진 테일러라는 사람이고. 유진 테일러. 예. 테일러 양복집 아들인가요? 네.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네. 네. 양님 오늘 냄새. 유머 조금 터지시네요.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야 될 태도일지 모르겠지만, 영화 초반에 우리 주인공 중 이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살해된 채로 영화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이제 유진이 사실은 살해된 채로 나오는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네. 조금씩 이제 그 뒷얘기가 나오는데, 뭐 살인이 일어나고 왜 얘가 죽었는가 그거를 이제 밝혀내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유진 테일러라는 얘와, 그리고 또 이제 유진 테일러가 항상 1등 하던 애예요. 그쵸? 그 진학제에서도 항상 1등 하던 애, 그 다음에 이제 한 서너 명 더 있습니다. 그 진학제에 있는 여자애 한 명. 제가 볼 때는 김태희를 좀 닮았던데. 어쩌고! 치아님이 분노하십니다. 어쩌대고 태희님은! 네. 아니, 비한테 갔으니까 너무 집착하지 그래도, 마세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가진 마음은 그대로. 이제 이제 제대했어요, 비도. 이제 더 이상. 예. 아무튼 제가 또 괜히 김태희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일단은 명왕성, 왜 제목이 명왕성일까?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뭐, 왜 명왕성. 제목이 명왕성일까요? 사실 여기 천체 이야기, 별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우주에 대한 이야기, 그 태양계 안에 그 시스템을 어떻게 인간이 선별하고 그 안에서 명왕성이 어떤 지위에 있고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엔 이제 그 사회 시스템을 태양계로 대비를 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감독이 그런 식의 이제 매치를 시켰던 것 같아요. 예,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영화에서도 명왕성 퇴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명왕성이 2006년도 정도에 이제 아마 그 퇴출된 걸로 전 알고 그보다 있어요. 이후였던 것 같은데 꽤 최근 아니었어요? 2010년? 2011년? 아무튼 글쎄요. 그건 저희가 하지만, 예. 나중에 검색해서 확인해드릴게요. 네. 예,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제 뭐 명왕성 자체가 이제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태양계에서 그쵸, 예. 그다음에 질량 자체가 행성으로 볼 수 가볍고. 없고 네. 그다음에 정확한 궤도가 이제 네. 없고 뭐 자전이라던가 있는 것들이 불규칙하다. 예, 뭐 그래서 이제 네. 행성을 지위를 부여하기에는 어렵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퇴출이 되었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치아님이 굉장히 해박해 보이시는데 사실 영화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영화 보시면 다 알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태양 중심에 있는 이제 그 관점에 봤을 때는 명왕성이 행성이 아닌데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명왕성도 행성이라는 거죠. 네, 여기 영화에서 이제 그 봤을 때 김준이 주장하는 바로는 주인공 김준이 사실 이 장면이 과학 시간에 나오잖아요. 예. 사람들이 이제 교사가 명왕성은 이러한 이유로 태양계의 행성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근데 김준이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전학생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요. 그렇죠. 그 반론이 바로 그것은 태양계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가설이 사실일 때만 명왕성이 아니지. 만약에 태양계가 중심이 아니라면 명왕성도 예. 행성이고 어떻게 보면은 별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가 사라지는 인간과 같은 존재로 태어났다가 죽는 존재인데 그렇게 설을 씌울 필요가 있냐. 네, 맞아요. 예, 준이의 이야기는 그건데 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이제 주인공이 하는 말이 그거죠. 유진 테일러는 준이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유진 테일러는 뭐 유진도 같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유진이 하는 말은 그거죠. 뭐 네 말이 맞든 안 맞든 그 중요하지 않다. 태양은 아직 50억 년은 산다. 50억 년이 남았는데. 근데 너 어차피 그 전에는 죽는다. 뭐 그게 억울하면은 네가 50억 년을 더 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네가 사는 동안은 태양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저는 예. 그 얘기 들을 때 무슨 느낌이 왔냐면 엄마가 저희한테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서울대 가고 나서 얘기해라. 너네 서울대 가고 나면 애인도 생기고 뭐 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똑같이 유진이 이제 명왕성에 빗대어서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항상 어렸을 때 보면은 선생님 세상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서울대 가서 세상을 바꿔봐. 맞아요. 우리 다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명왕성이라는 그 심볼 자체가 저는 태양계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 주인공들 빼고 그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태양계라는 주인공 그 10명만
대접을 받는 거죠. 별의 행성의 대접을 받는데 명왕성이라고 해서 그 중간 사이에 낀 사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태양계에 포함돼 있다가 아니야 너는 그냥 저 많은 우주 먼지들하고 똑같아 하고 퇴출당하는 그 기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이 준이라는 주인공이 그 명왕성의 위치에 있는 거죠. 공부를 잘 했다가 여기에 와서 또 못하게 돼서 거기서 퇴출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스스로 느끼고 그럼 나는 그냥 우주 먼지야? 나는 그럼 태양계에 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반문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명왕성이라는 심볼을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참 근데 웃긴 게 네.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명왕성이랑 똑같거든요. 아, 지구 입장에서 보면 예. 그렇죠. 명성이든 뭐 어디 뭐 금성이든 화성이든 이번에 예. 한 서울대가 70 몇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100위권 아, 전 안에는 세계에서 들었더라고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서울대라는 그쵸. 것 자체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듣보잡이에요. 맞아요. 네. 어떻게 시점을 바꿔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태양계, 우리가 지금은 한국이 태양계라고 생각했을 때는 서울이 태양일지도 몰라, 서울대가. 근데 우리가 또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은 그쪽은 그쪽만의 태양계가 있거든요. 그쪽만의 태양계에서는 서울대는 명왕성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죠. 네, 여기서는, 이 영화에서는 되게 서울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게 또 재밌었던 게 이제 그 유진 텔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에 고등학교로 온 애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부분은 미국 지점이 시민권자라고 아닐까? 예, 예. 그 수사반장이 말씀하시기 이름이 예. 왜 이래? 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예, 예. 이렇게 나오죠. 그 명왕성이 근데 행성 얘기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옥의 신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근데 혹시 그런 쪽에서는 혹시 이 제목에 어떤 의미가 있진 않을까 그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준이 마지막에 자신이 뭔가를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신이 이제 잘하는 과학을 이용해서 폭탄을 제조해서 마지막에 그런 심판을 하는 그런 위치에 오는데 명왕성의 그런 분노?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끝에 있는 죽음에 대한 그런 가까이 있는 신의 위치에서 그 나머지 태양계를 어떻게 보면 다 부시고 계기일식으로 이제 태양이 가려졌다가 새로운 태양이 뜨는 그런 씬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시스템, 태양계 자체를 확 갈아엎고 싶다라는 저는 감독의 의지가 느껴졌었거든요. 죽음의 그런 그렇죠. 신을 통해서. 그래서 명왕성이 가진 심볼이나 레이어가 굉장히 다양한 지점에서 겹치고 있어요, 영화 안에서. 저는 그 명성의 상징을 그런 식으로 보진 않았고요. 심판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우스 같은 신이 한다고 봐요. 천재에서 심판을 하고 네. 명왕성 같은 이제 그 명계의 신은 심판이 끝난 사람들이 이제 위로하는 신이죠. 근데 이 시스템 죽음은- 안에서 서울대 다니는 태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바꿀까요? 바꾸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그런 사람이 제일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이 행성 태양계 중에 가장 마지막 위치에 있는 명왕성, 그것도 이미 퇴출당한 그 행성이 그 태양계 자체를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비웃고 그걸 다시 다 새롭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심볼로 읽은 거죠, 저는. 저는 그런 심볼로 들어가려면 혜성이 돌아와가지고 지구에 부딪히는 거죠. 혜성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주의 행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SF로 넘어가니까 영화가. 사실 저희가 아까 그 영화 엔딩이나 끝에 부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아까 안 드려서 조금 이해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유진 테일러가 이제를 죽인 애들이 누구인지는 이제 뭐 뒤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김준이 용의자로 의심을 받아요. 그렇죠. 경찰들에게서. 왜냐면은 준이가 애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준이가 공부 못해서 별로 공부 맨날 등수 뒤쳐져서 뭐 사이가 안 좋았고, 뭐, 유진하고 준이는 룸메이트였는데, 뭐 그런 얘기 들으면서 용의자로 의심받다가 풀려나죠? 근데 풀려나고 나서 사실 준이가 그동안 실험실에서 폭탄 제조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 폭탄을 갖고서 토끼사냥 스터디 그룹에 남아있던 애들, 유진은 이제 죽었으니까 없죠. 그 토끼사냥 스터디 그룹에 남아있던 남자 셋, 여학생 한 명을 심판하려고. 그 볼모로 잡고서 그 비밀스러운 그들 토끼사냥 애들이 모이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학교에 이제
그 지하에 사실 이 학교가 예전에는 학교가 되기 전에는 보안사의 고문실이 있었던 자리라고 그 경찰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애들이 사실은 엄마들은 서울대 수시 입학 합격했다고 축하하려고 바깥에서 얘네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준이가 같이 그러니까 사실 걔네들이 준이가 거기 가기 전에 이미 모여가지고서 유진이 죽은 거를 축하하려고 생일 케이크 같은 거를 이제 들고 유진이 있었죠. 죽으려고 이제 죽은 거를 축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서울대 수시 합격한 거를 그쵸, 자기들이 걔가 자랑하는 죽음으로 거죠. 인해서 유진이 네, 죽어서 죽음으로 인해서 티오가 나서 자기들이 서울대를 가게 된. 그쵸, 한 명이 없어지니까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서울대로 갈 수 있음을 간 친구는 딱 한 명이에요. 네, 한 명인데 걔를 어쨌든, 축하하기 네. 위해서 예. 어쨌든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준이가 갑자기 폭탄을 들고 나타나죠. 예. 그러더니 거기서 모두 못 나가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장면이 나중에 영화의 엔딩이기도 한데 준이가 거기서 얘네들을 그 경찰들이 나중에 얘네들을 찾아가지고서 와요. 그리고 준이한테 얘네들을 풀어주라 설득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뭐 준이가 뭐 이런저런 조건을 제기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근데 얘가 계기 의식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그 날에 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독사님이 계기 의식 얘기도 그래서 하신 거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맥락 자체가 태양계의 중심이었던 그 시스템 자체를 계기일식이라는 걸로 덮어서 한번 다시 새로운 태양을 뜨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싹 갈아엎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고 저는 해석을 한 거죠. 근데 그게 태양이 한 게 아니라 명왕성에 위치해 있는 가장 그 마지막에 있는 태양계 중에 마지막에 있는 위치에 있는 준이가 그걸 한다는 걸 상징하고 싶었던 고 저는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준이가 명왕성이다. 그렇죠. 예. 준이 근데 준이가 이 과학 시간에 내놓는 리포트의 제목이 명왕성 퇴출에 관한 반론이에요. 예. 명왕성 퇴출에 관한 반론. 한 거. 항고? 뭐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아무튼 명왕성 퇴출에 대한 나는 이런 반대한다라는 명왕성 리포트를 냅니다. 퇴출에 대한 디스죠. 예, 디스죠. 예. 근데 그 명왕성, 제가 생각했던 그 명왕성 제목도 뭐, 예, 독사님이나 치양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는 사실 좀 죽음의 이미지, 그러니까 저도 죽음의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결말을 좀 예상을 했고, 그리고 그 준이가 명왕성, 인 동시에 저는 이게 누군가 심판하고 막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여기 보면은 블랙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나온 대사 중에서 별들이 자전을 하면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순간은 블랙홀에 들어간 순간이다. 즉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음은 죽음인데 약간 좀 그 애매모호함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끝을 내는 죽음이 아니라 그 뭔가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블랙홀, 별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죽음? 그러니까 뭔가 일부러 거기에 좀 애매모호함을 감독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별들이 이제 항상 누구나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누구나 아름답고 좋은 부분들이 다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잘 안 들으니까. 왜냐면 내가 살기 바빠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공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태양 중심을 열심히 돌고 있으니까 내 옆에 별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춤을 추고 있는지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 별이 블랙홀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고요히 있으면은 내 옆에 별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다. 되게 좋은, 예, 저는 되게 다르게 흥미롭네요. 들었던 게 그게 별들의 노래가 아니라 저는 별들의 비명으로 들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서울대라는 그 심볼을 하나 넣고 모든 별이 돌고 있잖아요, 이 우주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궤도 안에 있는 애들만이 사람 대접을 받고 행성 대접을 받고 나머지는 다 그냥 우주의 먼지일 뿐인 거죠. 지금 들린 소리는 진사님께서 배가 고파서 예, 지금 뭐 아무 소리 안 들린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저희 귀에는 들렸는데 네. 지금 이제 진사님께서 이제 죄송합니다. 배가 고파서 예, 이제 예. 저기 독사님 말씀 계속하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 당황스럽네요. 네, 비명이라고, 별들의 비명이라고. 네, 별들의 비명이라고 저는 해석을 그러니까 했기 저는 때문에. 저도 네. 비명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있어요. 하지만은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은 그 네.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돌고 예. 있을 땐 모르는 거죠. 우리 약사님도 참 똑똑하세요. 아무튼,
이게 그 교육과 입시 지옥에 대한 영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이 영화는 어떻게 교육을 다루고 있나요? 이 영화는 입시 지옥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어떻게 또 보면 비슷한 제목일 수도 있는 게 이걸 만드신 신수왕 감독님이 교사 출신이시래요. 네, 또 그래서 여성 감독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교단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고 그런 분이 만드셨어요. 서울대 도어 교육과를 나오셨고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사회 과목 쪽을 가르쳤대요. 그렇군요. 이제 그때 이제 그 부전공으로 사회 쪽을 해가지고 도어는 이제 티오가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 감독님이 무슨 교육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고 또 여기서는 교육이 어떻게 나오나요? 이 학생들 우리 뭐 영화 아직 안 보셨을 애청자분들도 있는데 사실 여기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진 않잖아요. 명문고등학교에서 네, 10등 안에 드는 토끼 사냥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여기서 애들이 토끼 사냥 사실 토끼도 보면은 그 영화 초반에 토끼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중반에 가면은 이 토끼 사냥 그룹에 있는 애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얘들이 근데 서울대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토끼 피를 마셔야 시험을 잘 본다. 소나타에 S를 떼와야 서울대에 간다. 근데 공부도 하면서 이제 온갖 미신들을 이제 하겠죠. 그런 걸 많이 네, 하죠. 네. 공부 안 한 애들은 안 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연애만 뭐 하나. 그런 거 안 떼고 그냥 네. 그냥 뭐 마음방 가갖고 이제 만식이나 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에 대한 학교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얘기를 네.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교육 얘기를 입시 지옥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입시 지옥이라는 문제 자체는 학교를 다루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네. 하나의 소재가 되었던 거고 정말 거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저는 학교라는 공간에 애들을 박아놓고 있으니까 빡빡하게 박아놓고 있으니까 애들은 미칠 수밖에 없다.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입시 지옥이다. 그게 좀 큰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화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애들이 네. 또 가지고 있는 그 시기에 갖고 있는 민감함,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죄책감 없는 부분. 그렇죠. 애들이 네. 죄를 지으면서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예. 어떤 그런 보면서 토끼 사냥 처음에 할 때 나오는 부분에서 애들이 갖고 있는 아주 참 순수한 모습도 봤어요. 어떤 면에서요? 토끼를 막 잡으러 뛰어다니는 모습. 아, 그게 순수했어요? 순수하죠. 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아주 그 되게 애기들을 보면은 뭐 벌레 뭐 날개를 뜯으면서 막 웃으면서요. 아, 이게 예. 애들은 이게 어떤 건지 모르기 모르고.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나이 때는 이유 없이 잔인하죠. 그리고 예. 실제로 이제 여기 주인공이 대사 중에 나 이제 19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하는 어른들보다 이 학생들의 그 공부 시간이 훨씬 더 많고 더 이제 힘들게 산다는 건데 거의 이제 20살 될 때까지 이 아이의 인생의 전부는 공부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고 서울대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이제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를 가지 못하는 애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포기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뭔가를 포기하고 이렇게 스스로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좋은 데에 가지 않을 거야 이러면 이 게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명왕성이 게임에 되는 거죠. 명왕성도 아니고 우주먼지가 되는 먼지가 거예요. 되네. 중2 정도는 돼야 명왕성에 이제 행성의 위치에 올 수 있는데 그 아이들 빼고는 이제 사람이 아닌 거죠. 학생이 아닌 거고 관심도 없는 거고 선생님들도 그다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고. 그 영화에 보면은 아까 그 독사님이 여기 애들이 미쳤다 말씀하셨는데 그 미쳤다는 단어가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유진이가 너 우리 토끼 사냥 스터디 그룹에 들어오려면은 미쳐야 돼. 미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였던 김꽃비 배우가 연기하신 김태희.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미안해. 아닙니다. 네, 정수진이라는 네. 그 아이가 나오는데 그 정수진이라는 얘가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좀 안 미친 애예요. 근데 그 얘가 안 미친 정수진 학생이 그 준이한테 얘기하죠. 쟤네들은 미쳤다고. 그런 얘기 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얘네들이 정말 여기 보면은 잔인하고 사람 죽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아니면은 애들이 시험 날에 정수기에다가 설사하게 하는 약을 넣는다든가 근데 그런 애들 죄책감 없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그 관객들은 쟤네들 정말 미쳤다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은 그래 우리 사회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저런 미친 짓도 정상적으로 죄책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미친 사회야.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저는 미쳤다고 봐요, 애들이. 미쳤죠? 예. 미쳤어요. 근데 저는 일부 애들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애들 가겠지. 그렇게 보는 거는 너무 동조하는 것 같고요. 걔네들 몇몇 애들이 그냥 미쳤다고 봐요, 저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봤을 때, 특히 학부모들이 봤을 때, 우리가 신문에서 보기 정말 미친 학부모들 죄송합니다. 되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의 아이들을 명문대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른들이 이 영화에서도 나와요. 한 달에 1,000,000원짜리 대치동 쪽집게 선생님을 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아이들을 죽여가지고서, 자기 친구들을 죽이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집안들의 가풍이죠. 가풍. 그쵸, 예, 가풍이. 근데 그런 게 사실, 저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 대치동에서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에서는 좀 더, 익스트림하게, 한국말로 뭐라고 극적으로?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네. 어느 정도 그 미친성을 좀 공유하면서, 우리가 저렇게 미친 생각을 갖는 나의 비정상적을 그들이 거울을 보면 깨달을지. 근데 제가 그 대치동에서 학원계에 일하고 있는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네네네. 애들 안 저렇대 착하대요. 착하대요. 예. 네. 애들은 착하대요. 사실 저는 제가 예전에 대치동에서 학원을 많이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세대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여긴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한 면이 있긴 한데, 저는 그래서 약간 감독이 그 미친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감독이잖아요. 심수원 감독이 저는 여기서 그런 내용들을 토끼를 사냥해서 피를 마시고 약간 되게 극단적인 에피소드들을 집어넣은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교직 기술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인 일이에요. 12년, 교과과정 12년, 거기에 플러스 유치원까지 요즘에 아이들은 일찍서부터 영어를 배우고 일찍서부터 서울대를 목표로 해서 살길 바라게 되고, 그 리그에 포함되지 못하는 애들은 되게 인간 취급을 못 받게 되는 그런 폭력적인 시간들에 19년 정도를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폭력성을 그 아이들이 그냥 한 행동이 이 영화와 관계가 없다, 그런 미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은 그 똑같은 폭력성을 비주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끌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끼를 사냥을 하고 친구를 죽였다는 표현을 쓴 거지, 실제로 이 영화에서 그 맥락적으로 드러나는 이 사회의 폭력은 이 영화가 드러내는 수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사회 교육에 있는 그 폭력성을 이 영화에서도 어느 정도 표현하셨다고 하시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대치동에 다니는 아이들이 착하대요, 이런 말로 덮어질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가풍의 문제라고. 가정의 문제라고. 그렇게 축소하기에도 되게 문제가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사실 못해서 안 하는 거지. 서울대를 못 가서 안 하는 거지. 욕망이 있다고 해서 그게 현실화 된다는 것 자체는 극히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 부사장 이재용 씨요. 네. 그 아들을 영훈국제중학교인가요? 네, 거기에 비리 입학시킨 것 같은 경우가 이런 극단적인 경우랑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거기에서 제일 이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걔네들이랑 그러니까 이재용 아들이랑 같은 이제 동창이 될 수 있었던 애들이 제일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딴 얘기 같은데? 그게 어떻게 영화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이 영화에서 보면은 사실 이 애들 같은 게 부모들한테 배운 것들 자체가 우리끼리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인맥이고 나중에 네가 가서 사회에 살았을 때 네가 갖게 된 학벌과 연관되는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너는 이제 그 욕망을 조절을 해가지고 거기에 못 오는 애들을 부려라.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얘를 또 쳐내라. 약점을 잡아라. 그런 식의 저는
그 교육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런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제가 보기에 분명히 그런 요소도 영화에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씩 분명한데 제가 본 그 부모들의 그 메시지나 뭐 그런 거는 사실 약간 여기서 그 토끼 사냥에서 좀 악격을 맡은 학생으로 나오는 한명호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그 우리 준이한테서 폭탄을 볼모로 이렇게 잡혀 있으면서도 준이한테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부모 잘 만난 게 내 잘못이야. 근데 저는 그 말도 그렇고 그 보면서 이 감독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애를 써서 서울대를 가도 어쩔 수 없는 그 뭔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 벽이 부모 잘 만난 애들 그거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그러니까 서울대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준이가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뒤만 보고 100m 달리기 하는 기분을 아냐고. 이게 노력이나 오답 노트를 얻음으로써 뭔가 바뀔 수 있는 구조가 노력을 한다 되는 게 아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 사회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100m 달리기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실 삶을 사는 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고 정말 끝까지 뛸 수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다 그냥 경쟁을 시키는 거죠. 몇 초. 그래서 경력 재고, 막 이제 시간 재고, 기록 재고 해서 몇 초 그 줄 세워서 몇 초 빨리 0.002초 빨리 된 애가 1등이 되고 나머지는 우주먼지로 아무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을 어른들이 계속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여기서 영화에서 보면 이제 김준예는 100m 달리기 그 트랙에 들어가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를 계속 보고, 그러니까 앞에 누군가의 등을 보고 계속 달리는 거죠. 근데 그 김꽃비 얘는 아예 김꽃비가 연기한 정수진 얘는 아예 그냥 그 트랙에서 벗어났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고 걔도 얘는 뭐 대학 가봤자 별 소용없다고 대학하고 난 포기하면 편해라고 하죠. 근데 얘는 그 포기 자체가 이 트랙에서 같이 달리는 방법을 포기한 거죠. 근데 자기는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우리 학교 교육과정과 상관없는 서울대 가기 위한 공부와 상관없는 뛰어난 해커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그 정수진 양이 하는 말이 있죠. 대학은 능력 없는 애들이나 가는데. 그거 정말 제가 이 배역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 김국비 정수진 그 학생도 그 토끼 사냥하는 아이들한테 사냥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저는 오히려 거기서도 이 감독이 한 번 더 이제 뭔가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엔 그 사람들의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영화에서 저는 두 가지. 하나는 거기 나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지는 면들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이 되게 우스꽝스럽고 특히 아마 제 생각엔 이거 외국인 관객들이 봤을 때 굉장히 다른 반응을 얻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생 때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땐 자랐거든요. 근데 그때 제 친구 중 한 명이 외국에서 가서 애들한테 우리 학교는 밤 10시까지 애들을 모두 야간 자율학습 시켜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외국 애들이 그건 아동학대야. 너네 학교 인권 고발해야 돼. 그건 인권 침해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얘기를 제 친구가 와서 우리 반 애들한테 할 때 우리 모두 다 외국 애들 되게 웃기다. 우리 보고 인권 침해래 이러면서 웃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영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외국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보일 것 같은 부분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감독이 어떤 누구의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거 누구의 탓이 이것은 왜 이게 이렇게 된 건 뭐 때문이다라는 그런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우스꽝스러웠던 그런 장면이라고 느낀 것 중 하나가 여기 보면은 이제 무슨 진학제 반 애들은 새벽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불 안 끄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학반에 들어가지 못한 그냥 평범한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이제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밤 11시가 되면 소등이 돼요. 불이 딱 꺼져요. 그럼 애들이 이러면 짜증나네 이러면서 다들 책상 갖고서 아직 불이 켜져 있는 화난 복도에 나가서 공부를 하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아이들도 정말 그 상황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분노의 범위가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밤 11시까지 꺼주는 거 거기에서만 이 학생들의 분노가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의 또 하나가 준이가 사실은 자기가 오답 노트를 토끼 사냥 그룹에게서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면 걔네들이 시키는 애들 모두 다 하죠. 근데 나중에 우리 그 유일하게 미치지 않은 정수진 학생이 와가지고 네가 지금 한 일이 뭔지 아냐고. 너는 지금 걔네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다. 예전에 너처럼 똑같이 이용당했던 애가 있다면서 그리고 사실 너는 걔네들 너한테 오답노트 준 것도 아니라면서 이걸 보라고 증거를 들이대요. 네가 사실 보던 오답노트는 다른 참고서에서 다 뺏긴 거야. 그걸 보고 김준이 막 열받아가지고 유진하고 한 명호를 찾아가죠.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걔가 진짜 화가 나는 이유는 너 어떻게 나한테 진짜 오답노트 안 보여줄 수 있어. 걔가 화난 건 나를 이용해서 화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오답노트를 안 보여줬기 때문에 화난 거예요. 그런 장면을 신수원 감독이 많이 넣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습고 우스꽝스럽고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저는 되게 무기력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거기서 있는 사람이 그 이상을 어떻게 보면 정말 태양계 얘기하고 이러지만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애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우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엉뚱한 데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이 일정하게 정해진 궤도를 돌잖아요. 근데 명왕성은 그 궤도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그 지점에서 뭔가가 이제 계속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제 정수진이라는 그 학생이 또 그 명왕성을 뭔가 어떻게 보면 더 깨닫게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저는 아까 정수진이라는 그 학생의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길고삐가 그래서 결국에 정수진의 엔딩은 뭐예요? 뇌사해서 병원에 누워있잖아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위치에 있는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현실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나는 그래 여기에 포함하지 않겠어. 그리고 난 얘들의 뭔가 치부를 찾아내서 고발할 거야. 그런 저항 정신이 살아있던 아이였지만 결국의 엔딩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정수진이 그 신수원 감독 본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 정수진이 이제 죽는 이유 중 하나가 얘가 해킹을 해서 이 토끼 사냥 애들 웹사이트를 해킹을 해서 비밀번호를 알아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밀로 되어 있던 비디오가 들어있죠. 근데 그 비디오 중 하나는 정수진의 예전에 룸메이트가 자살을 했는데 얘가 왜 자살을 했을까 몰랐죠. 근데 거기 보면 정수진의 룸메이트였던 그 학생이 토끼 사냥 아이들에게서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그걸 깨닫죠. 얘네들이 뭘 했는가. 그리고 정수진은 얘네들이 토끼 사냥이 몰래 한 나쁜 짓을 하나둘 밝혀내겠다고 하면서 그 진학제 학생들이 보는 컴퓨터에다가 갑자기 그 입시 학원 그 동영상을 중지시키고 그 화면을 띄워요. 우리 학교에는 토끼 사냥이라는 비밀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들이 해온 만행을 고발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정수진은 토끼 사냥 애들 아마도 학에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나 입시 지옥이나 이거를 개선해보려는 노력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근데 성공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서 어떤 여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리그에 들어간 태양계의 사람들이 그걸 유지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래서 저는 얘가 죽을 때 되게 안타깝고 무기력하고 그랬는데, 그 죽음으로써 저는 좀 약간 개선해보고 고쳐보려고 뭔가 바꿔보려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무기력함? 왠지 신성 감독님도 되게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준이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제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까 명왕성이 왜 지위를 잃었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는 이 키워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태양계라는 기준을 우리가 만들었고, 그게 틀리면 명왕성이 행성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태양계라는 기준을 자기들끼리 만약에 만들었다고 봐요. 근데 그걸 또 받쳐주는 그 태양계 안에 들어가고 싶은 수많은 우주먼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견고함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교육, 입시지옥, 이런 틀을 바꾸고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동안 계속 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수많은 우주먼지들이 태양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블랙홀이 필요하죠. 그렇죠. 블랙홀이 태양을 집어삼켜야, 갈아엎어야만이 이게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렇죠. 항상 그런 문제에서는 예전부터 그런 말을 하죠. 기계를 멈춰라. 자체가 이제 그 기득권들이
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을 설을 씌워놓고 네가 이 설에 들어오면은 너는 달라질 수가 있어. 너한테는 기회를 줄 거야. 열심히 해봐. 하지만은 그거는 허상이죠. 가끔가다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말 개선해서 용나고 한번 찾아보면 있기는 있어요. 몇 명.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그 개선해서 용이 됐지 승천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용으로서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태양계가 잘못됐다기보단 그 태양계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 수많은 우주먼지들이 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저는 하는 그 거죠. 태양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많은 우주먼지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조종을 하고 있는. 글쎄요, 태양계죠. 저는 그게 주객을 지금 되게 모호한 게 우주먼지들이 저는 그 시스템을 되게 신봉하고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되게 애를 쓰지 그 틀 자체를 깨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두 분 다 우주먼지는 맞는 이제 말씀을 우주먼지는 하신 것 태양이 같은데 갖고 있는 인력 때문에 끌려가는 거죠. 그럼 태양이 없어야지 인력이 안 생겨가지고 안 끌려가죠. 그 사실 지금 이제 독사님하고 치영님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영화로 좀 가져와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준이는 명왕성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태양에 가기 위해서 수단과 그렇죠.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동시에 끝에 가면 그 태양계를 갈아엎는 인물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걸 다 하고 있는 방금 그 독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보면 준이 혼자가 다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을 갈아엎는 수 있는 거는 그 내부에 있는 거밖에 그 내부에 있는 학생들이거나 아무튼 그 안에 있는 사람일 그 시스템을 수밖에 갈아엎은 거는 없겠어요. 아니고 그런 이제 그 태양계 행성이 되려는 우주먼지 혹은 행성을 몇 개를 부순 거죠. 반대로 보면은 이게 마지막에서 이제 그 서울대 수시 합격 그 예비 1순위 한 애한테 네가 얘네들을 살려달라고 하면은 내가 얘네들을 살려주겠어. 이야기를 했을 때 예비 1위 얘는 전화 끊어버리죠. 침묵하죠. 자기가 이제 서울대 가게 되니까. 맞아요. 예. 사실 네. 그거 보면은 여기서 결국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 갈 애들의 티오를 다시 세 개를 더 만들어주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듣고 네. 보니까 그 준이가 정말 모든 걸 갈아엎는다고 하기에는 좀 과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걸로 근데 지금 또 생각난 게 그런 상황에서 되게 여기 또 경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막을 수 있는 게 어른들은 없죠. 되게 네. 저는 되게 웃겼던 지점이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력한 경찰들이라던가 엄마들의 그 반응. 저는 엄마들이 납치된 동영상을 보여줬을 때 막 그 파티장에서 호들갑 떠는데 그걸 왜 이렇게 웃겼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서 가가지고 뭐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귀하게 키웠는데 막 이러면서 온갖 사람들한테 막 원망을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막 책임지라고 하는데 전 사실 그 괴물들을 키운 게 그 엄마들이거든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상황이고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책임인데 그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사삭스럽게 호들갑을 떨고 막 남들한테 막 책임져 막 이러면서 옆에 엄마 주먹 멱살 잡았다 경찰 멱살 잡았다가 막 온갖 사람들 멱살 잡으면서 그걸 다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같은 여자로서 저렇게 키우는 거 정말 잘못됐는데 이 시대의 엄마들 굉장히 웃기게 희화시켜서 표현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럼 엄마들이 그걸 보면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근데 얼마나 안 보실 것 보이는지. 같아요. 예, 이런 영화를 그렇죠. 그런 어머니들은.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교장인지 교감인지 아무튼 선생님들 중에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선생님이 보면은 학교에서 누가 자살하거나 아니면은 테러리즘 같은 폭발 사고가 있던가 아니면은 누구 경찰이 와가지고 누구 데려가려고 해도 그 교사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예요. 학생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참아주십시오. 정말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은 학생들보다는 자기 자리죠. 시끄러워지면은 자기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관료주의에 갖고 있는 좀 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보면은 이제 행군을 하다가 열심히 행군을 하다가 애 한 명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다고 좀 의무대 차에 태워달라 했는데 대대장이 보다가 너는 어디다 대고 차를 타냐? 넌 걸어. 하다가 다시 쓰러져가 죽었어요. 네, 근데 이게 언론에 났냐? 아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다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다 맞기 때문에. 되게, 뭐 아무튼 되게 무서운 네.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네. 갖고 있는 이제 사회에 꽉 막혀 있는 관료제라는 시스템이죠. 저는 약간 그런 측면도 납득이 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에 다다르려는 그런 공통적인 면을 교사와 학생들한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어른들 얘기를 해서 그 경찰 중에 이제 수사 반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준이가 학생들을 인질로 잡고 폭탄을 감아두고 이제 감옥 창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수사 반장은 건너편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만두라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반장이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게. 그만둬. 하지만 반장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를 영화 관객은 모두 알죠. 그렇죠. 준이가 가고 싶어 원하는 거는 서울대 가는 건데 반장은 그런 걸 해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 이전에 얘를 이제 그 체포해가지고 경찰서에 데리고 갔을 때부터 얘가 그 준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미 안 들었고 자기가 이미 판단한 대로 준을 판단한 거죠.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준이가 여기서 경찰 체포된 얘기는 그 폭탄 인질로 잡은 게 벌어지기 전에 유진이 살해된 채로 발견됐을 때 경찰이 준이를 용의자로 왜냐면 생각하고서 그 유치장에 잠깐 가두죠. 현장에 준이의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상황이 그쵸, 높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럼 이 영화를 보면은, 감독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비관적일까요? 희망적일까요? 전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아니, 보는데. 도대체 저는 희망적인 사람이 누군지 네. 궁금해요. 어디서 희망을 찾는 거죠? 어디다 대고 희망을. 네. 근데 저는 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희망까지 아니더라도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다른 교육 영화하고 좀 다른 게, 이게 어쩔 수 없음을 너무 간절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멈출 수 없는 기차인 거예요. 이 잘못된 게. 어디서부터가일지 모르고, 모두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아주 재미있으면서 이게 참 우습고 참 슬픈 지점이 한 군데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감독 자체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감독이 교사 출신이에요. 근데 세 번째로 교육에 관심이 많고 바꾸고 싶은 것을 교단에서 하지를 못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서는 내부 고발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꽉 막혀있는 맞아요. 예. 거라는 게 제일 답답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정말 모두가 미쳐있는 그런, 거기서 아무도 경찰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폭탄 들고 있는 준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는 정말 미쳤다고 생각 들었던 부분이 이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굉장히 미쳐있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씬 중에서 그런 게 나와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는지 영어 선생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안대 같은 까만 끈을 나눠주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의 손을 잡고 이제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보라고 하죠. 근데 결국에는 준이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호감이 있었던 그 여자애한테 이용당하잖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자기 검은 눈 안대를 가리개를 받고서 준이에게 가죠. 그렇죠. 그래서 준이의 눈을 가리고 되게 조롱거리를 만드는데 저는 거기서 되게 이 감독이 내부 고발자 이런 것들의 한계를 느꼈던 지점을 드러냈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관계라는 게 교육 현장에서 없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인간의 신뢰, 우정, 친구, 동료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실종되어 있고 얘를 밟고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그 규칙이 맞는데 이 영화 내에서는 미친 사람들 간의 규칙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정수진 학생을 보면 사실 우정이 있었어요. 누구가 있었다는 거죠? 정수진, 우리 김꽃비가 연기한 정수진이나 걔는 이제 자기 그 이전에 룸메한테 이제
우정이 있었고. 그쵸, 예. 근데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상적인 예. 관계가 드러나는 게 없다는 거죠. 이 걔는가 영화에서. 우정이 있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죠. 네, 그 김꽃비 같은 경우도 사실 초반에는 준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단루트를 하기 전까지는 준이하고 우정이 형성되는 과정을 대화를 근데 통해서 결국엔 그게 이용당하고, 그러니까 다 네. 그게 파괴된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 이 현장 안에서 음. 정상적인 인간관계, 정상적인 신뢰의 관계, 정상적인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다는 걸 그 씬에서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모든 게 다 없어져요. 그리고 나는 친구를 이용할 뿐이고 얘가 필요하면 이익이 되면 같이 지내고 동맹 관계를 맺는 척하지만 언제든지 내 자리를 치고 올라갔을 때 얘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단면을 이 아이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트럭에 들어간 사람들이지. 그 트럭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우정이라든가 관계는 저는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 영화에서 드러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그 영화에서도 영화에서도 저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 부분에서 지금 정확하게 좀 신을 끝났지만은 이제 그 김꽃비가 이제 그 다쳐가지고 병원에 이제 내사 상태로 있지만은 다시 이제 준이가 자기가 죽으러 가기 전에 애들을 이제 테러해가지고 폭탄으로 이제 하기 전에 걔한테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 나오죠. 쪽지. 여드름 쪽지랑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직접 사실- 만든 여드름 약을 근데 그게 전달해서. 관계인가요? 근데 관계가 저는 굉장히 일방적이죠. 그 김꽃비 아이는 이미 뇌사 상태에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꽃비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맞아요. 나오죠. 그 사실 자체가 저는, 그 감독 예. 자체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봐요. 이 저는 영화에서. 저도 사실 희미한, 독사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는 다만 그 부분이 미친 사람들 사이에서 미친 등장인물 사이에서는 맞다고 봐요. 하지만 미치지 않은 사람들. 미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 이 교육 현장에 미치지 않은 부분이 있느냐는 거죠. 그 현장에서는 뭐 저는 네. 동의하지 않아요. 교육 현장에서 미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미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그 영화에서도 저도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현장에서도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 않고 그거랑 상관없이 물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근데 그런 상처 때문에 미쳐버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우리나라가 미쳐 돌아가긴 하지만은 5%가 부족할 뿐이지 5%만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더 좋고 건강한 생각을 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저는 사실 반대로 독사님이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 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뭐 정수진, 김꽃비 배우가 연기한 정수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뇌사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그런 우정이나 이런 걸 부인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그 5%가 미쳐 있잖아요. 근데 그 5%가 미쳐 있다는 게 그 나머지 95%도 용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미치지 않음을 열등감을 갖지 그 아이들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저는 그거에 얘기죠. 동의하지 않아요. 예, 왜냐면은 정수진 여기서 사실 미치지 않은 배우가 정수진밖에 없고 사실 다른 강창민이라는 학생이 있긴 했는데 그 학생도 나중에는 결국 미친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수진 같은 경우는 걔는 정말 이제 정신병이 걸렸죠. 예, 정신병 걸린 척 나오는데 정수진 같은 경우는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로 묘사되지 않거든요. 걔네들은 그 5%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정수진은 충분히 노력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존재는 상위 1%, 2% 할 때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항상 이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보면은 5% 차이로 세상이 안 바뀌잖아요. 거기에 대한 5%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반대로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교직 이수도 했고 수년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험이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부모나 학생들은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사에서도 나오지만 영어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이의 혀를 길게 하는 수술을 하는 그런 집도 서슴지 않고 엄마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일부라고 해서 그게 뭔가 되게 가볍게 여겨줘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아니죠. 그래서 영화에서 이렇게 무겁게 네, 다루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고 사실은 대부분 오히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지향을 쫓고 그거대로 소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인 거죠. 다 그 태양계 안에 휩쓸려서 다 그 안에서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저도 이제 그 교직을 이수해봤고. 어머, 교직가 이수하지 않은 약간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도 애들을 이제 조금 가르쳐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애들을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안에서도 이제 열심히 애들한테 좋은 경험과 좋은 영향을 주려고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서울대를 보내면은 학생들을 자기 이제 그 근무평가에 가산점이 들어가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문회에서 보너스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저는 코미디죠. 예, 그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선생님들도 생활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두 분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신수환 감독이 영화 독자로, 이 영화를 이 사람들이 관객으로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본인들이 얼마나 미쳤는지, 본인들이 얼마나 태양계가 중심이라는 가설을 의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여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하는지를 그걸 보여줌으로써 우스꽝스럽고 무기력하고 약간 그런 모습을 좀 거울처럼 보여주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반문을 드네요.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자신의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줄 수 있다. 그거에 노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할걸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봤을 때도 우리 교육 현장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사태의 심각성과 정말 이 극적인 이런 표현을 하면서까지 이걸 고발하고자 했던 감독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게 결코 그냥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비관적으로 문제가 비관적으로 있다는 본다고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사는 좋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 사람들이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다. 아니요, 너무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의 뭔가 이런 것들, 잘못된 문제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인상을 못 받았는데, 그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인상을 영화로 받으셨나요, 독사님은? 아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네. 않죠. 아예 그런 사람들은 이 영화에 나오지도 않죠. 모두가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다 미친 사람들인 거죠. 네. 저는 그 이면을 봐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보여주지 않는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면이 그게 안 보여주는 것 자체가 현실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한 3, 4개월 됐나요? 근데 지금 이제 뉴스에서 많은 이제 시위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언론상에서는 나오지가 고발하지 않잖아요. 않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열심히 이제 그걸 바꾸기 위한 사람들이 있지만 나오지 않다는, 그걸 안 보여준다는 거. 네. 그거 자체가 오히려 저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하게 교육 현실에 그러니까 대해서만. 근데 사실 이야기될 게 이 두 아니라. 분의 말씀이 굉장히 길어지시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 치영님과 독사님과 저 진사는 셋 다 굉장히 다른 배경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보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싶은 게, 이 영화 외에 모든 언론에서, 모든 학교에서 서울대 간 아이들을 현수막을 걸고 서울대 간 아이들을 친송하고 찬양하고 서울대 간 엄친아 엄친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교당하고 내가 거기로부터 열등감을 느끼고 굴욕당하는 현실이 95%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과 미디어, 그게 5%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생각한다는 있겠죠.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어느 것이 예.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적냐, 사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많이 논의하는 아니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아닌 것 비중이 같은데,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 교육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를 정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의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교육이 당연하고 서울대 가는 게 당연하고 이런 폭력을 받고 12년을 공부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이 문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게 100m 등을 보고 달리는 것 자체가 답답하다. 나오면 된다고요. 트랙에서 나와야 되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포기하는 저는 편에. 아니요, 포기가 아니죠. 포기가 아니라 지금 이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는 시스템은 놔두고 나만 마이너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시스템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을 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깨는 방식 자체는 시스템을 인정을 안 하는 게 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죠. 그 방금 말씀하신 걸 반대로 적용하면 뭐가 되냐면 그럼 시스템 벗어나서 마이너로 살아라. 너 그냥 서울대 가지 말고 삼성 가지 말고 주류로 살지 말고 마이너로 살아라. 그렇게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방관하듯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방관이 아니죠. 서울대 가서 삼성 나와서 사는 사람들의 그 답답함과 다른 내 행복의 가치를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이 아이들한테 그 학교라는 시스템이 있고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바깥에서 생각하라고 강요하는 거는 또 다른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변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 정말, 이게 밤새 토론해도 끝나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 지금 독사님하고 치양님들 굉장히, 예.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이 시스템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시스템 안에서 바꾸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또 이제 그 예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얘기가 네. 나온 게 지금 우리 아까 치양님이, 신수원 감독님이 교단에서 하지 않고 교단을 나와서 이 그렇죠. 영화를 만드셨다 하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치양님은 바깥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독사님은 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안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될까요? 대충 그런 주장으로 요약을 가능하겠습니다. 예. 뭐 두 분 말씀을 듣고서 이제 독자님이 이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게 또 예. 영화 이제 교육 현실을 떠나서 이 영화 내적으로 좀 구조를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근데 이게 그 교육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 영화가 갖고 있는 내부 좀 이야기가 조금 좀 죽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그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들을 좀 뺏겼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전학생이 이제 한 명 등장을 하고, 네. 근데 전학생은 뭔가 조금 애가 조금 독특한데 뭔가 할 줄 아는 애고 능력 있는 애고, 네, 특이한 능력을 예, 갖고 있죠. 갖고 예. 있죠. 근데 얘는 그 상위 그룹에 있는 애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해요. 맞아요. 왜냐면 거기 예쁜 애가 있어서. 그쵸, 예. 그래갖고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이제 비밀 클럽 얘들은 얘가 보니까 좀 가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를 그 비밀 클럽에 있는 여학생이 꼬시는 거죠. 꼬셔가지고 와라. 한데 너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말 들어야 돼. 몇 가지 네가 일탈 행동을 해야 돼.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얘한테 계속 잘못된 일을 시키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갖고 얘가 그러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구조는 할리우드에만 존재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뭐 어느 시대의 삶 사회에서나 자체가 되게 좀, 흔하게 뭐 저는 베꼈다고 하면은 감독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티피컬한 느낌은 안 들었어요. 예. 왜냐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10대 아이들이 한다는 장난이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기 근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비밀 클럽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나오는 일종의 그런 시그마 클럽, 뭐 남자 클럽, 남성 클럽 이런 식의 그쪽에 들어가는 입문식이랑 비슷해요. 사실 만약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다면 굳이 뭐 할리우드 영화를 베꼈다라기보다 미국 사회에서 존재하는 어떤 그런 비밀 클럽 아이디어를 빌려왔다, 따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근데 들거든요.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서양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일본에서 그게, 빌려온 것도 예, 많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서양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를 거라고 기대하는 거가 좀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좀 다른 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이런 비밀 클럽이라는 것 자체가 폭력 서클이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 폭력 서클. 일진 서클 말씀하시나요? 예, 그때는 뭐 일진이라고 안 했고 그냥 네. 뭐 그 반통들끼리 통이라고 했죠, 통.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이제 그 물망초회라고 했었는데 물망초. 되게 폭력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예전에는 그런 데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낭만이 있었어요. 걔들이 그냥 갖고 있는 그런 폭력이라는 걸 행사를 해도 자기랑 상관없는 애들한테 행사를 잘 안 했어요. 어차피 같이 폭력에 걸치고 있는 애들끼리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다 다음에 한 대 때리고 난 다음에 소주 한 잔 먹이면서 하고 그런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그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애들이 폭력까지 행사를 하지만은 예전엔 돈 없고 권력이 없는 애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양분돼 있었어요. 폭력을 행사하는 일신들이 있고 그쪽에 서울대 간 애들은 범생이라 해서 맨날 삥 뜯기고 맞고 재미없는 애들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폭력이 굉장히 세련된 방법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걸 반증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폭력이 그런 권력이나 위계체계, 돈으로 오는 게 아니라 되게 그냥 눈에 드러나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끝났다면 이제는 굉장히 그 폭력이 세련되게 숨고 있는 거예요. 학교, 뭐 기업, 이런 뭐 사회체계 이런 데로 폭력이 숨고 있기 때문에 그 폭력을 알아보고 내가 그걸 인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진화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괴물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 올해 그 개봉한 영화 중에 신세계라는 영화가 있죠. 네.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 대기업의 이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일진들이랑 뭐 있었는데 걔도 일진에 속해서 싸움을 못했지만은 하지만은 그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일신의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포함시키고 걔가 걔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예전에 이제 그 하나 회장이 저쪽에 그 맥갑 사건이랑 똑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세련되게 변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예. 또 똑같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그래서 있다는 저는 거죠. 이제 그런 교육적인 네. 부분보다 더 큰 그 사회에서 지금 어른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많이 투영이 됐다고 봐요. 똑같은 결국에 모습인 거죠. 사회가 문제인 거지 애들은 애들이란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감독은 애들이 갖고 있는 그 시기에 갖고 있는 이제 순진난만함, 재모름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은 어른들이 갖고 있는 그것들을 뺏겨와가지고 그런 이제 가풍 때문에 가정교육으로 돌리시는군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애들은 이제 반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그런 이제 가정교육 때문에 거울이죠. 예, 사회의 거울. 네. 맞아요.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네. 부분이 많습니다. 뭐 명왕성 얘기하려면 정말 밤새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교육에 대한 토론까지 해서. 근데 그 우리 최근에 저희 팟캐스트에다가 정말 정성스럽고 애정이 듬뿍 담긴 리뷰를 남겨주신 등촌동 미스 김이란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 미스 김께서 남겨주신 그 리뷰에 보면은 저희가 매너부스트 얘기할 때 대사에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우리 명왕성에서도 좀 대사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물론 지금도 많이 했지만 네. 좀 뭐 기억에 남는 뭐 기억나는 대사가 뭐가 있으세요? 저는 맨 처음에 나왔던 나 이제 19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직장인들 일하는 거랑 그걸 비교하잖아요. 어떤 초등학교 6학년이 자살하면서 남긴 남긴 유서에서 유서에 그 예, 영화 첫 장면에 네. 나오죠. 근데 뭐 자기 아버지도 20몇 시간 일하고 20시간 자는데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많이 20몇 시간 공부하고 20몇 초등학교 시간 6학년이. 예. 네. 초등학교 6학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아이들은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엄마가 그렇게 키우고 싶어도 뛰어나가서 놀이터에서 놀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는 말은 그냥 그거예요. 애들을 그냥 학원 안 보내려고 해도 학원 안 보내면 애가 놀 애들이 없다. 없어. 학원 가서 놀아야 정말 돼. 그 얼마나 무기력한 상황이냐. 그걸 바꾸고 싶어도 개인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계속 엄마도 제가 학생도 드리는 누구나. 거예요. 예. 참 우리 모두 다 여기서 영화가 그 시스템의 잘못이라는 거를 영화가 표현하고 있다는 건 다 공감을 하는 것 근데 같아요. 결국엔 그 진짜. 시스템이 내가 아닌 뭐 누군가 교육감이 뭐 바꿔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 결국 어른들이 그거에 대한 잘못을 느끼고 모두가 공감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얻어서 바꿔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한번 바꿔보려고 시스템으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서울시 교육감이 작년이었나요? 광면. 예, 물러났죠. 다른 네. 이유 때문에. 네. 뭐 아무튼 근데 문화하고 되게 이게 많이 결부돼 있어요. 왜냐면 결부돼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끝에 보면은 이제 수능날 애들 이제 늦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고 사실 그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수능 기사 쓸 때 보면은 우리는 수능날 애들 듣기 시험에 방해될까봐 비행기도 안 띄우고 그 다음에 출근도 1시간씩 다 늦추고 그런 거를 외국에서는 굉장히 신기하게 기사로 다 쓰거든요. 학생들의 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단 하루의 시험을 위해서 어른들이 모두 다 배려를 해주는 그런 사회로 그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그게 뭐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제 과거 시험부터 해가지고 내려온 거죠. 네, 그게 점점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데 예. 또 거기서 그 영화 끝장면에 보면은 또 이제 엄마들 아빠들이 절에 가서
그다음에 교회에 교회에 가서 가서 자기들 신앙 자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게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그 대학에만 가야지 우리 애가 잘 성공하고 편하게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믿는 그 믿음이 오는 문화의 그런 시각, 문화, 그게 시스템과 단단히 결부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해서 배출된 수많은 고학력들이 뭐 하고 있나요, 요즘에? 다 그냥 뭐 별거 아닌 직장 얻어서 다 자기 뜻 못 피고 그냥 사회가 주는 그런 월급에 길들여져서 자기 소리 못 내고 3명이 해야 될 일 혼자 다 하고 야근하고 인간적인 대접 못 받으면서 나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러니까 교육의 결과가 결국에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거 우리 세대들 다들 절감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독사님이 너무 비관적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그렇게 갔다가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런 이제 그 한국 교육이 뭐 어떤 이제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한국 교육은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굳이 없어요. 근데 다만 모든 나라의 교육이 그렇듯이 우리 애국가가 아니라 국에 대한 경례에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뭔가 어떤 역사관을 지니고 어떤 특정의 역사관을 지니고 그런 식의 사람을 키우고 싶어하는 교육이라는 걸 있는데 그 외에는 어떤 사람을 키우고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 교육에.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회가 써먹을 수 있는 사람,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게끔 거기에 부속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100m 달리기만 시켜서 애들이 다른 데를 못 봐서 그 에너지들이 그 사회를 못 얻게끔 거기에만 열중하게끔 하는 이제 지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학교란 새로운 과목에 사람들 처음부터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30명 한 반에 있는데 30명이 각자 다른 30명이 들어갔다가 결국엔 똑같은 한 명이 돼서 나와요. 그 똑같은 한 명이 소처럼 묵묵히 자기 일 하는 한 명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의 낙관을 좀 보태고, 낙관이라기보다 그냥 제 경험에서 오는 우리 희망을 좀 가져도 괜찮다. 그냥 이런 말씀을 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저도 그런 소가 되어가는, 부속품이 되어가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가, 저는 거기에 좀 실망과 환멸을 느끼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계속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부끄럽긴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문제 제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꽤 많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제가 아까 독사님이 굉장히 비관적이신 것 같다고 얘기한 게 그렇게 좋은 교육을, 남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가가지고 어려운 시험 합격해서 나와서 자기 개인의 사익만 취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사회에 악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좀 뭔가 기여하고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는 메이저가 되고 메이저의 대접을 받는 사회가 정당한 사회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고 그 사람들이 메이저 중에도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저항을 해서 그 자리를 획득했다는 거죠. 대부분 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리에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가지고 갔다는 사람들은 이제 보상 심리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튕겨나간 사람은 또 다시 서울대를 갔다고 하지만 서울대 안에서도 또 서열이 나눠지죠. 그쵸. 거기 네. 못 나온 그럼 사람들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네. 쟤네들을 이제 욕하는 거죠. 쟤네들 잘못됐어. 이 사회가 맞아요. 잘못됐어. 네. 그래 비판을 네, 하죠. 맞아요. 근데 들어가 있는 몇몇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됐든 옳든 판단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든 나쁜 방향으로 가든 상관없이 자기들의 어떤 이제 바운드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사회로만 가는 거죠. 네, 메인스트림인 그런 면이 있긴 있다는 건 저도 그 부분에선 동의해요. 네. 굉장히 네. 자기가 믿고 자기가 배운 거를 소신 있게 실천하면서 살기가 힘든 사회예요. 굉장히 어려운 사회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일정 부분
제가 뭐 메인스트림은 아니지만 사실 이 토론이 좀 뭐 너무 길어지는 거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저는 좀 독사님하고 치앙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예, 싶어서 있죠. 네. 저도 메인스트림인 사람들 저는 아니지만 종종 만나는데 보상심리나 이런 거에 혈안이 되는 정말 그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내부에서도 바꾸려고 특히 초반에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게 시간이 지나면 힘들고 동화되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긴 하지만 모두 다 그렇게 되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종의 근데 그거 자체가 그거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아니요, 많이 만났어요.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다수가 아니라는 건 전 되게 안타까운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좀 너무 비관적인 노트에 약간의 낙관을 아니, 저는 굉장히 얘기를 비관적으로, 해볼까 교육에 했습니다.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무겁게 생각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이제 기성세대가 될 텐데, 좀 더 이제 나이 먹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가야 그래서 된다고 저는 봐요. 대학교 자체가 뺑뺑이가 돼야 돼요. 프랑스처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울대 같은 데가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고 저도 예,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말도 많았고 예전에 정말 가슴 아프게 느꼈던 적이 언제였냐면은 이제 다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그 초등학교 선생하는 이제 저보다 나이가 되게 어린 이제 초등학교 선생 된 한 1, 2년 차 정도 된 친구랑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걔가 그 친구가 이제 뭐 여자였고 그때 나이가 한 26 정도였는데 한참 전이에요. 그 친구가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그 촌지를 받아먹냐 학교에서.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빠 우리도 서울대 연고대 그런 간 애들처럼 의사 변호사 될 수 있었어. 학교 성적은 똑같았어.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선생님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페이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또 친구들이 자기 주변 쌤들도 그렇대요. 그렇게 당연히 학습이 된대요.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냥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안 받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서울대 학생들의 태도나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면 서울대 학비의 반은 이 나라 시민이 내준 거거든요. 서울대 학비가 싼 게 내가 재주가 좋아서 내가 물론 뭐 공부를 잘해서 그 위치에 들어갔다. 뭐 그것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너네들이 더 뭔가 훌륭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학비의 반을 국가에서 내줄 테니 국가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라. 이런 의미인데 글쎄요. 그걸 인지하고 있는 서울대 학생들이 몇이나 될까요? 국립대 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지식인에 위한 변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저는 낙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렇죠. 지나치다는 지가 잘나서 서울대 간 줄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싸게 갈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게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그 혜택을 받았다고 김밥 할머니가 그렇죠. 돈을 기부한 걸 모르죠. 거기에다가 지금 더 화가 나는 거는 서울대는 국가 세금으로 만든 건데 그렇죠. 법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뭐 또 이제 얘기가 길어질 텐데 아무튼 네. 여기서 대충 뭐 벌써 이제 마무리하고요. 1시간이 네. 많이 넘었는데요. 예, 아까 제가 사실 영화 대사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사는 그겁니다. 네. 저쪽에 이제 그 준이랑 이제 저쪽에 김꽃비 정수진 얘가 이제 뭐 좀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걔가 너 좋아했을 때 나 이런 기분 불편한데 거기서 이제 준이의 고백을 받고 네. 정수진 양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저도 그 부분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 배두나의 어린 시절이 좀 네, 같았어요. 굉장히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사실 주목하겠습니다. 이 영화 보고서 혹시 듣고 계시다면 김꽃비 배우의 팬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똥파리 때부터 팬이었어요. 그러세요? 저희가 그러면 다음 회가 뭐가 될지 살짝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우리 독사님이 아니고 치앙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는? 예,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저희가 팟캐스트를 만들고 이제 페이스북을 열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페이스북에 권혜정님께서 네. 예, 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시를 밑줄 쫙 별표뿅 대리꼬리 땡땡 해가면서 분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험을 치고 줄 세워지죠. 그런데 막상 시인 본인이 자신의 시에 대한 그 시험 문제를 풀면 그렇게 많이 틀릴 수 없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도 시를 읽는 것들 자체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를 읽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를 좀 감상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시를 하면 좋을까? 조금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많은 훌륭하시, 좋은 시를 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네. 매년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제도 중에 하나가 매년 이제 봄마다 이제 그 겨울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신춘문예를 뽑아서 이제 매년 1월 1일 날 신춘문예 당선작들이 나옵니다. 네. 그거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시를 많이 쓰시고 문학에 이제 그래도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은 시를 쓸 수 있는 이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예, 일종의 라이센스죠. 네. 그래서 요런 시를 보고 시는 어떤 걸까, 우리 어떻게 읽으면은 재밌을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의 시인들. 예, 물론 그거 자체가 그 또 평가라는 것 자체가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아직 쪼렙이니까 감상.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요게 시다, 일기가 아니라 요 정도는 시로 봐주자, 요 정도는 일기가 아니라 그 정도에 될 수 있는 거 2013년도 신춘문예 작품들을 가지고 할 건데요. 저희가 신문사별로 시들이 있어요. 어떤 시를 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고요. 네, 저희가 혹시 뭐 그 팟캐스트 전에 궁금하실 분들 계시다면은 페이스북에다가 뭐 시를 미리 올리거나 아니, 인터넷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신문사별로 2013년 신춘문예 당선시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아닙니다. 책을 사보셔야죠. 출판사에서 꼭 사보세요. 네. 예. 뭐 아무튼 오늘 저희가 그동안 했던 팟캐스트 중에서 오늘 가장 긴 팟캐스트였어요. 1시간 20분을 네, 얘기했습니다. 오늘 좀 열띤 지금은 토론을 밤 12시인데 월요일 밤 12시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했던 이야기들이 이 명왕성 영화를 통해서 교육과 한국 문화나 시스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발점이요? 시발점. 네. 시옷바람 너무 시발점이 세게 되었으면 하지 좋겠고요. 마세요. 그리고 또 사실 저는 리뷰를 써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럼요. 리뷰를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좀 많은 피드백을 주세요. 이런 면이 좋았다, 이런 면이 뭐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처방전, 여러분의 의견도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여기에 다 모실 수는 없지만 이렇게 채널이 있을 때 좀 소통하면서 저희는 오히려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뭐 이게 꼭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다양한 리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되게 기쁜 맞습니다. 일이거든요. 혹시- 저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혹시 뭐 공개적으로 리뷰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게 부끄러우신 독자분들은 저희 이메일 주소가 페이스북에 나와 있거든요. 이메일로 개인 뭐 팬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상수 드러그 스토어 @ gmail.com이죠. 이 네. gmail.com입니다. 저 김미영 팀장님만 좀 문자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안 오시던데. 그래요? 네, 요즘에 안 그만두셨나? 오시는데요. 네. 그럼 뭐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2013년도 신춘문예 당선 시들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